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겨울 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북극발 최강 추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고 하죠. 서울은 영하 18.6도까지 떨어졌는데요. 1986년 1월 5일 영하 19.2도 이후에 무려 35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부산도 어렵습니다. 10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을 기록했는데요. 얼마나 추웠던지 낙동강 일부가 얼어서 배들이 얼음했다고 하죠. 중부와 남부 대륙의 한파특보가 그리고 호남과 제주 등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됐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꽁꽁 얼어붙은 한반도가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불타는 금요일 당분간 불가능한 거 아시죠? 그저 조용히 또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내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도 뉴스 로우킥으로 주요 뉴스들 분석해보고요. 2부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와 관련해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의 명랑시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요가 파이어. 네,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시간 뉴스 로우킥 코너입니다. 오창석 시사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 보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항상 기다리고 있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TBS 앱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문자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오창석 평론가도 네. 저처럼 슬기로운 격리 생활을 2주간 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네. 어제 불었죠. 어제 점심 12시부로 격리 해제가 돼서. 저는 똑같았군요. 네, 기간이. 해제가 돼서 어제 오후 12시 한 1분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가격리 어플을 바로 지우고 네, 활동을 나섰는데 한 가지 좋았던 거는 12월 25일부터 격리를 해서 그렇죠. 크리스마스에 나갈 일이 없었는데 안 그래도 굉장히 행복했었던. 근데 그 뒤로부터는 굉장히 좀 지루했어요. 지루하죠. 어떻게 보내셨어요? 2주 동안? 저는 집에서 이제 미디어 영상 플랫폼에 들어가서 네. 뭐 못 봤던 영화 보거나 밀린 영화 보고 책 보거나 근데 그게 딱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맞아요. 그럴 때는 이제 밀렸던 헬마우스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아쉽네요. 여기서 광고 들어갑니다. 근데 한동안 이제 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쉬니까 의도적으로 정치 뉴스나 이런 그렇죠. 뉴스 디톡스라고 하잖아요. 네. 좀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에 조금 확 놓고 싶었어요. 중요해요. 아예 단절하는 시간이 네. 좀 필요해 보여요. 네, 그래서 잠깐 근데 사실 또 이제 방송 빨리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3일 전부터는 또 열심히 봤는데 한 10일 정도는 정말 안 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제보가 들어왔는데 네.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으셨나요? 뭐 식스팩 만드셨어요? 네. 진짜? 제가 그 격리 직전에 네. 박연미 평론가랑 나와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바디 프로필 찍은 적이 있었다. 오. 헬스장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헬스장 빨리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남겼었는데 사진은 12월 이제 9일에 찍었습니다. 12월 보정본이 9일에. 네, 이틀 전에 나와가지고 보정본 네. 포샵? 네, 포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진 찍어준 업체 이름명이 들어간 그 사진을 봤는데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나오자마자 열심히 자랑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한민국 시사방송계 작가들이 섭외할 때마다 무척 부담스럽다고. 당장 사진 좀 내리라고. 그랬어요. 뭐 전달하는 증명사진으로 바꾸겠습니다. 저는 훌라후프를 했어요. 아. 훌라후프를 30년 만에 했어요. 바디 프로필도 찍으셨나요? 아니, 차마. 네. 여러분이 항의할까 봐 차마 못 네. 찍었는데 이게 한쪽으로만 돌리니까 골반이 한쪽으로 지금 삐뚤어진 것 같아요. 약간. 네,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건 어렵고 한쪽 방향은 되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집에서 훌라후프를 열심히 전 하고 우익인지 있습니다. 좌익인지는 안 밝히시는 걸로. 네. 네, 거기까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차마. 알겠습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긴급 현안 질문이 있었습니다. 준비한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제가 묻는 거는 다른 나라들은 왜 이렇게 7배, 5배를 왜 이렇게 확보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나라들은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백신과 방역 상태와는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지. 잠깐만요. 백신이 치료제가 아닙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확진자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인구수보다 7배를 확보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셔야죠.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현재 5,600만 명분이면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고 백신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국민 세금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는 언제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계약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남의 나라가 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참고는 합니다. 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세균 총리의 목소리였고요. 질문을 한 분은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이었습니다. 이런 얘기한 겁니다. 다른 나라는 인구수의 5배, 뭐 7배 백신을 확보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굉장히 질타성, 항의성 얘기인데요. 총리 답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우리하고 이제 그 나라들이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을 하면서 네. 워낙에 확진자가 많았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많이 확보했다 이런 이제 취지로 설명을 했고요. 정 총리가 그러면서 이제 왜 그렇게 많이 샀는지는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정 총리 대신에 제가 이제 그 나라들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그 나라들이 주로 급할 때 샀기 때문입니다. 급할 때. 언제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캐나다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인구수를 넘어서는 분량의 이제 백신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실제로 이제 공급을 받은 물량은 아니고요. 네. 앞으로 그만큼의 물량을 받겠다라는 선 구매 계약인데 그렇죠. 선 구매 계약을 추진했었던 그 당시에 그 나라들이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일단 어떤 종류의 백신이든지 미리 사놓고 보자라는 플로우가 있던 시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화이자가 성공을 할지 아스트라제네카가 성공을 할지 모더나가 성공을 할지 확신이 없던 시절. 그러니까 어느 백신이 성공하더라도 이 구멍이 생기지 않으려면 네네. 최대한 많이 사야 한다라고 했었던 시점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백신 구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시작한 건 7월 이후입니다. 2020년 7월 이후니까 그 시점쯤 되면 윤곽이 나오던 때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언제쯤 되면은 3상 완료가 되겠다.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실패할 우려가 줄어든 상태에서 네. 그 백신들은 대부분 제 물량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던 시점에 구매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구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거잖아요. 당시만 해도 백신이 사실 몇 년 걸린다는 얘기도 작년 그렇죠. 저름까지만 해서 나왔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라도 지금 급한 마음에 이 회사에도 계약하고 저 회사도 계약하고 그래서 인구의 몇 배가 된 거예요. 그때만 그렇죠. 해도 또 백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정성이 인정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다 무시하고 지금 결과로만 얘기하니까 자꾸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 지금도 사실은 확진자가 오늘 기준으로 사실 674명이지만 1,000명대라고 유지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월등히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 6월, 7월, 8월, 9월까지만 하더라도 압도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구매를 한 것이 네. 옳으냐라는 여론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백신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나왔던 화이자 모더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얀센까지 긴급 승인이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완벽히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성을 이제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보고 우리가 조금 더 방역을 우리 잘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안전성을 검증한 후에 백신을 투여해야 된다. 백신을 구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나라가 지금 뭐 몇 배를 구매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비판을 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한두 달 사이에 만약에 해외 접종 사례 중에 네.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그러면 사실 또 걷잡을 수 없이 그렇죠. 또 이 백신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까지 정부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그 뭐 독감 백신 때도 사망자 발생했을 때 언론에서 너무나 과대 포장해서 그 기사를 썼었잖아요. 문제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네. 과거보다 이 백신 맞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었다 이런 보도도 네. 있었고 아마 또 많이 샀으면 많이 샀다고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아마 또 그런 기사가 나왔을 것 같기도 네, 하고. 오늘 정 총리도 비슷한 네네. 언급을 했었고요.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네. 이제 두 분 안 계실 때 네, 1월 1일에 네. 우리 모두 격리됐을 때. 명란시사에 이제 백신 관련된 그 이야기를 좀 이제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백신 접종을
언제 시작했느냐,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하고 언제 끝낼 수 있느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기훈 의원이 이제 캐나다 얘기를 하면서 네. 인구의 5배를 확보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만큼의 물량이 지금 캐나다에 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네.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도 물량이 충분히 보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제대로 지금 제때 물량이 보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접종이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유럽 상황에서도 보면은 네. 생각했던 것보다 화이자 백신의 접종 방식이 까다롭다. 보관이 어렵다.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오고 있고 미국 내에서는 이 속도로 지금 백신 맞추기 시작하면 10년 걸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10년 걸린다. 미국 인구가 인구도 3억 한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지금 한 600만 명 정도밖에 못 맞췄거든요. 이 속도로 하면은 3억 명 정도를 맞추는데 그 정도 속도가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강기훈 의원이 이제 다른 나라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제가 프랑스 상황을 좀 알아봤어요. 네네. 프랑스 어떻습니까? 프랑스 언론 기사들을 보고 이 정리를 해보니까 네. 전국에 지금 백신을 보급할 담당 책임자가 프랑스 담당자가 12월 31일부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후임자가 안 나왔습니다. 비어 있는 상태고 백신 책임자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군요. 백신 냉동고, 그러니까 화이자는 냉동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113개를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정작 연말까지 설치가 38개밖에 안 됐습니다. 속도가 안 나오고 있고요. 네네. 그러면 남은 백신 냉동고를 이제 지역에 뿌려줘야 되는데 네. 그게 언제쯤 완료되느냐? 지금 발표 나오는 걸 보면 1월 중순이나 돼야 가능할까 말까. 배송 시작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백신도 우리가 가져왔고 네. 냉동고도 있는데 이게 왜 보급이 안 되지? 한국 사람들은 못 참을 거거든요. 그렇죠. 빨리빨리 해야죠. 우리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지금 4만 명밖에 못 맞춘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저는 이제 강기훈 의원은 캐나다 얘기를 해가지고 네. 캐나다 자료를 가져왔는데 네, 어떻습니까? 1월 8일 이제 현지 시각입니다. 캐나다 2시 기준인데 하루 확진자 8,227명입니다. 하루에. 하루 확진자가 와. 8,227명이고요. 네. 총 누적 확진자가 63만 9,693명입니다. 네. 같은 시각 한국의 누적 확진자는 6만 7,358명, 10분의 1이에요. 그렇죠. 10분의 1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의 인구는 5,182만 명입니다. 네. 전 세계 28위 정도고요. 캐나다는 3,806만 명입니다. 우리나라보다 2천만 명이 더 적어요. 그렇네요. 네, 근데 네. 캐나다의 면적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의 생명이 뭐냐면 안전성이 확보되고 효과성이 입증한 다음에 대량 생산을 해서 유통망을 구축하고 단기간 내에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근데 캐나다는 면적이 너무 커요. 단기간 내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유통망 체인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한국이 지금 우선적으로 공급 계약을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지금 아데노 전달체라는 것입니다. 화이자 모더나는 mRNA이고요. 네네. 근데 이거는 한국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따져야 되는데 몇 배만 됐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이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쇼핑몰에 들어가서 결제만 다 해놨다. 결제를 5배 해놨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집에 배송이 와야 되잖아. 배송이 안 오고 있는 상태예요. 네. 결제만 많이 해놓으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리는 게 우선돼야 되는데 일단 지금 K 방역이 좀 싫으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마음에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뭔가 질문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제안이 있었네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인데 지금 백신에 관련해서 가짜뉴스가 많으니까 여야 지도부가 접종을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자. 한마디로 이낙연 대표와 김종우 위원장 먼저 좀 맞으시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런 제안이 나올 정도로 가짜뉴스가 많다는 거잖아요. 지금.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독감 백신부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만연한 건데 정확히 표현은 이제 언론 헤드라인은 그 당시 어떻게 나왔냐면 독감 백신 사망자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독감 백신 접종 후 이 부작용으로 사망이 추정되는 자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병이 있을 수도 있고 숙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동시간대에 백신 하나만으로 고정 변수로 잡아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고연령층은 네.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안 맞아버려. 맞아요. 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오히려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는 더 심하죠. 독감이 어차피 저희가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코로나는 이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이제 당선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 지도부가 나서야 된다라는 취지에는 저는 공감을 하고 있는 편이죠. 네.
근데 사실 이제 네.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국민들은 백신에 대한 그 신뢰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정말 이 백신에 대한 신뢰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언론이 문제를 이제 키우는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전에 우리 오창석 평론가가 이제 독감 백신 때 언론 행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때도 백신 관련된 음모론 퍼뜨리지 말라 이렇게 엄청 비판을 받았는데 네. 그 언론들이 최근에는 다시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이 시작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했던 뭐 영국 간호사 사망. 근데 그 사람의 실제 사망 원인하고 백신 접종이 별 관계가 없는데도 우리 독감 백신 때 했던 보도 행태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말에 TBS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의 비율이 80에서 90% 가까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자꾸 이 신뢰를 깨뜨리는 게 언론 쪽에서 나오는 게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긴급 현안 질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장면도 한번 만나보시죠. 우왕좌왕 아닙니까? 누가 우왕좌왕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봅니다. 예, 어떤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국민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랑 지금 말싸움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국민 말씀 못 국민이 들었습니다. 판단하실 거죠. 국민들도 저한테 우왕좌왕 한다고 말을 하니까 합니다. 어떤 국민이 그러시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국민들 1년 동안 생계 곤란입니다. 가게 문 닫습니다. 의원님, 다 월급 받으시죠? 의원님. 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정 총리 간의 대화였는데 이게 대화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왕좌왕하는 사이 국민이 죽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 정 총리가 지금 발끈하는 그런 상황 같네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는 좀 격하게 표현하면 김미애 의원이 인터넷 댓글 소개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렇네요. 적어도 유튜브 콘텐츠 등에 있어요. 그 댓글 네. 읽기 콘텐츠. 적어도 대정부 네. 질의가 네. 국회의원 수준급에서 나오려면은 네. 우왕좌왕하고 있는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서 그 포인트에 대한 대응이 정부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국민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사미사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국회의원이 소중한 시간을 빌어서 정부 잘못하고 있다. 이 포인트만 잡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왜 힘든지 임대료를 못 내는데 다른 나라는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네. 이거 왜 정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네네. 포인트가 전혀 없고 정말 댓글 소개하듯이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저도 고통스럽고요. 격리하는 동안에. 그렇죠. 많은 모든 자영업자들이 사람들이 다. 올해 네. 2월에 개업하신 분들은 2월부터 코로나가 확진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요. 개업하고 제대로 장사도 못하면서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아무 포인트가 없었어요. 이게 좀 문제였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확한 말씀해 주신 게 이를테면 국회의원이 제대로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를테면 지금 재정 건전성 지키겠다고 돈을 제때 안 풀어서 네.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거에 더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헐어서 돈을 푼다는 얘기는 또 당론에 안 맞으니까 네. 그런 얘기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려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금 K방역 얘기를 할 때 3차 대유행이 북반구 중심으로 가을 겨울에 계속 이제 확산되는 추세거든요. 네.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전 세계 북반구의 국가들 다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네. 유일하게 3차 대유행을 겨울 동안에도 통제하고 있는 국가 그리고 이 확산 추세가 아니라 그 상승세를 꺾은 국가가 어디냐면 한국입니다. 지금 1000명대로 올라갔던 확산세를 600명, 700명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나라가 지금 없습니다. 일본만 해도 7,000명이 넘었거든요. 하루 확진자가. 일본은 검사를 안 하잖아요. 네네. 검사량을 늘리자마자 급격히 확산된다는 게 이제 드러날 정도로 네네.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겨울을 거치면서 이 통제를 못하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통제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패했다라고 주장하려면 좀 더 명확한 근거를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 정부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정부가 아파할 부분에 질문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질문의 기회를 야당 의원들이 좀 놓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여러분들 말씀하셔서 관련된 거라서요. 또 다른 긴급 현안 질의 장면을 하나 더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필요에 의해서 집합 제한이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습니까? 예, 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헌법 정신이나 또 세상 이치를 보면
그게 온당한 판단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런저런 입법도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분이 내고 있는 임대료가 800만 원이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800만 원. 예. 그러니까 그 임대료를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부담해야 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정말 힘든 일이죠. 네, 지금 답변 도중에 정 총리가 뭔가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까지 여러분들 좀 듣고 오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일단은 총리가 어떻게 보면 방역 최선봉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컨트롤 타워이기도 하고, 자영업자 얘기, 사실은 정세균 총리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이제 사기업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네네. 경제 작동 원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인으로 분류되지 않는 정치인에 비해서 이 경제 순환 논리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 상황이 누구보다 힘들다는 것도 더 잘 알고 있을 체감도가 겁니다. 높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깊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영업자 분들 중에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 차라리 3단계로 올려서 한 2주에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다만 2주 안에 끝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재확산은 지금 기후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추워지고 활동성이 부족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내에 더 밀집하게 되고 이게 확진사를 더 크게 높이는 네.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간을 단축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자영업자 상황은 정말 힘드니까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정 드네요. 총리는 뭐 특히 이제 현장에 가서 그 상황들 다 보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여기까지 얘기를 좀 나누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을 탈당하신 분이 있죠. 김병욱, 이제는 무소속 의원인데 이 성폭행 의혹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이죠. 가로세로 연구소가 폭로를 했고,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네. 김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세연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 가세연의 그 추잡한 요설로 많은 분들이 이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네. 해명을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나서 이제 복당하겠다는 취지로 그러면서 이제 탈당을 했고요. 국민의힘도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다가 탈당한 이후에는 회의를 취소하고 네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제 뭐 별다른 구체적인 어떤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 부동산 문제가 됐던 뭐 성폭행 문제가 됐던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 일단 탈당하고 보는 게 요즘 뭔가 패턴이 된 것 같아요. 여야 할 거 없이. 네. 그럼 당에서는 뭔가 약간 손절 분위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패턴이 계속 이어지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들어오기 전에 탈당하면 끝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네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렇죠. 민주당은 많아요. 김홍걸, 이상직 이름이 나오고요. 그랬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김병욱, 그 전에 전동민, 전에 박덕흠 이름이 네네.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당 차원에서 저는 정확하게 잘못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가정했을 경우 이런 사태가 불거진 데 대해서 유감 표명 정도는 했어야 된다. 그리고 이 사태를 바라보는 이제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성범죄 관련해서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였던 분이고, 그렇죠. 네. 정당 관련된 이제 공심에 들어가긴 했으나 본인이 이제 정당 생각 없고 그냥 그 부분만 판단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젠더 특강도 하고.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인터뷰에서 선거를 앞두고 이런 것이 있어서 단언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 그렇게 나왔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점이란 단어는 저는 어쨌든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단어가 나왔다는 거는 왜 자기가 속한 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당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박원순 시장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거 제 생각이 아니고 네.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네, 수도 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안마다 다른 시점이나 다른 관점을 잣대로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중 잣대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에서 탈당한다고 이야기가 끝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공천을 누가 줬느냐 이거거든요. 공천이라는 건 결국 각 정당들이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이 사람은 검증이 끝난 우리 후보입니다라고 추천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추천해서 뽑아줬더니 막상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제 우리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이래버리면 이게 일이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공당들이 좀 더 책임의식을 갖고 논란이 된 사안들에 대해서 좀 뭐 조사라든지 혹은 조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뒤따를 수 있는 어떤 책임 있는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유튜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헬마우스님. 그 가짜뉴스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네. 가세현이 유튜브를 통해서 폭로가 그동안 여러 차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여야 할 거 없이 그냥 있었고 크게 화제된 사건도 많았었고 네. 가세현의 폭로 뭐 일부분에 있어서는 뭐 알 권리다 한쪽에서는 그 위험성이 너무 높다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것이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에 대해서 아주 잘 압니다. 아주 잘 알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이제 헬마우스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가로세로 연구소와 관련된 영상들을 꽤 여러 차례 이제 촬영을 해서 내보내기도 했었는데 잘 교정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가로세로 연구소의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 네. 사업 모델 자체가 폭로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서 폭로를 하니까 네. 여의도 정가에서 술렁술렁하는 움직임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뭐 같은 편 아니야? 같은 우익 진영 아니야? 그런 이 반응이 왜 나왔었죠. 우리 편을 저격하지? 이제 이렇게 해서 어리둥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채널 성격을 잘 모르셔서 그럽니다. 그 채널은 이제는 진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는 얼마나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 폭로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알 권리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는 그 자체가 가로세로 연구소한테 오히려 말려 들어가는 거죠. 너무 나이브한 질문이다.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여기서 해왔었던 그 폭로의 성격들을 보면 굉장히 사생활 중심, 그렇죠. 루머 중심, 네네. 검증되지 않은 것들 그런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폭로죠. 폭로. 그렇습니다. 예, 김영구 의원의 사안 자체는 그리고 또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뭐 연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그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는 별도로 해야 되지만 가로세로 연구소는 그것과도 또 한 번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다. 이런 거를 참조사항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가 하나 더 남았었는데 저희가 아껴서 다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뉴스 로우킥이었고요.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 그리고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도 그렇고요. 기업계도 그렇고 모두 양쪽에서 반발이 거센 상황이죠. 관련해서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네. 생각보다 목소리 톤이 더 높으셔서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됩니까?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예, 회복하는 중인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23일간 추운 데서 단식을 해서 그러니까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계속 당분간 병원에 계셔야 되는 상황. 병원에는 지금 5일 법사위 소위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3일만 있다가 퇴원을 하고 네. 지금 이제 계속 국회 이렇게 나와 있어서 네네. 이제 다른 방식으로 몸조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건강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처음 발의하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 중대재해 네. 처벌 등에 관한 법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와 면담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요? 네, 저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제외 네. 그리고 발주처의 공기 단축 등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네. 이런 걸로 명시하지 않는 것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을 3년 유예하는 문제 네네. 등은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를 퇴색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정의당이나
또는 시민들이 이 발의한 법안에 충실하게 좀 다시 재논의해달라라는 요구를 좀 했고요. 네. 일단 뭐 살펴보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별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영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가장 강력하게 항의하고 계신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이 법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했던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요. 오늘 오전에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하청을 준 원청업체의 책임자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법 취지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나중에 뭐 법 해석의 차이겠지만 아마도 기본적으로 하청의 사업주는 책임지지 않는데 원청에 있는 사업주만 책임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사들이 그렇게 판단할 건지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실질적으로 원청 관계가 아닌 사업주들도 꽤 많이 있고 그렇겠죠. 그런 사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하게 작업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아무리 영세한 업체라 하더라도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게 해야 될 의무를 제외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근로기준법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제의 사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은데 네. 결국 이 법 때문에 또다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도 함께 있습니다. 그 강은미 원내대표가 얘기하셨죠. 최근 3년 전체 산업재해 가운데 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32%다. 그리고 사망자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어쨌든 백혜련 의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재판까지 갔을 때 과연 원청업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지적을 해주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는 유예 기간 30인 미만에 대해서 3년 동안 유예. 박주민 의원 원안은 4년 유예였잖아요. 그것을 네. 1년 앞당긴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노력할 만큼 했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번에 그 법사위의 소위가 굉장히 그동안의 국회 전례에 따르지 않고 논의를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5개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청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네. 다른 거 다 빼놓고 박주민 의원 안 가지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은 아예 유예 조항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네네. 아마 이미자 의원 안도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 안도 네. 유예 조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일 보수적인 안을 낸 박주민 의원의 50인 미만 예를 들어서 1년 앞당겼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제가 제출한 거나 국민청원 한 거에 보다는 훨씬 더 후퇴함 아닌데 네. 그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미자 의원이 냈었고 오히려 박주민 의원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조항들이 있는데 아예 애초부터 그 안들을 다 빼고 박주민 의원 것만 가지고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소위에서. 네,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동안에는 대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발의한 안들을 각각 조문별로 똑같은 안들은 다 논의를 하고 이 각각의 안 중에서 어떤 걸 할 건지를 결정하는데 그렇죠. 아예 나머지 의원들 안은 배제하고 박수민 의원 안과 그리고 정부 안도 단일한 안이 아닌데 정부 안 가지고만 논의를 하니까 오히려 이게 좀 더 나아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눈속임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 기준점 자체를 달리해서 논의를 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아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발주처가 이 공사 기간을 이제 단축하도록 요구하는 거 이거 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 조항이 빠진 거 가지고도 지금 정의당에서 반발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네, 지금 요거는 지금 법안 안에는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네. 지금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발주처에 공기 단축을 요구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한 요구하면 1,000만 원 부과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천 화재 참사처럼 공기 단축을 요구해서 38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 네. 그런 중과실과 관련해서는 어떤 처벌에 대한 조항이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발주처의 공사기간 단축 요구나 그다음에 공법을 좀 더 위험한 공법, 돈이 덜 들어가는 공법으로 변경하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건설 쪽에서는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 면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정확하게 대기업들이 이런 부당한 요구를 못하게 하는 예방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담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계, 건설업계에서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어제 그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을 때부터 물론 그 전부터 경영계와 특히 건설업계에서 반발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분들의 반발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은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분들도 계셨고. 네. 네. 저는 이제 그동안에 기업이 너무나 이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특히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매번 정말 온 국민의 이 눈물을 자아내고 분노했던 거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네. 그것을 어떻게 좀 줄일 것인지 건설업체에서 논의하고 그리고 그걸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면 저는 이 법이 필요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의 70%의 동의가 있는데 또다시 반발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는 계속 안전조치 하지 않아서 그냥 노동자 죽이겠다는 이야기라고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적어도 기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면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게 안전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업도 이제 변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 산업재해 사망률이 OECD에서 1위이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 건지 참 답답합니다. 희망의 시대 아이디 쓰시는 분이 문자 주셨어요. 범죄가 생기면 그 후에 법을 만드는 실정이 안타깝네요. 처벌을 강화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견 보내주셨고요. 네. 조은님은 그게 중대재해처벌법인가요? 중대재해 기업주 보호법 아닌가요? 이렇게 네, 문자를 주셨고요.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연결된 김에 이 질문도 하나 드릴게요. 지난해 12월에 대표 발의하셨던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네. 여기에 대해서 교육계 반발이 거세다고 합니다. 이 교직원을 구분하는 내용에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 직원 등 직원을 둔다. 그리고 또 행정 직원과 교육 공무 직원 등 직원을 둔다라고 바꿔서 교육 공무 직원을 추가하자는 건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발하는 내용이 좀 정확하게 제가 개정안을 한 내용의 취지를 잘 모르고 반발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교육 공무원들은 교육공무원법을 따릅니다. 네네. 그리고 행정직원은 또 따로 그 행정직원 국가공무원법을 따르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공무직원을 넣는다고 해서 이들이 갑자기 교육공무원이 되거나 국가공무원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분명 이들이 이 학교에서 하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름 없는 그냥 비정규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육 공무 직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자는 것이지 네. 이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만들자는 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 2020년 4월 기준으로 16만 7천 명이나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 없는 네네. 분들이. 그리고
이분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을 먹고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네. 이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그렇게 반대할 상황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많이 해주십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의원들. 다른 의원들이요. 네네. 반응이 네,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는 네. 따로 또 그 교육 공무직들이 네. 10만 청원 발의를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도 듣긴 했는데요. 저는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은 당연히 차별해도 되고 그리고 이들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 없이 불려줘도 되고 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도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들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들에게 그냥 하나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들이 뽑히는 과정이 그 개인 인맥으로 뽑힌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교육 공무원에 준하는 방식으로 네. 공개 채용을 통해서 지금 다 뽑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들은 그렇게 뽑히는 것도 부정한 방식으로 뽑혔다라는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이것도 대단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국회의원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의원님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은미 의원이었습니다. 문자를 많이 주시네요. 4821번님, 근로기준법도 5인 미만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이번 법 또한 5인 미만은 제외인 것을 보니까 대한민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닌가 보네요. 네, 바로 정의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3부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했죠.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네, 명랑시사 3부 시작했습니다. 요즘 옆나라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죠. 어제만 해도 신규 확진자 수가 7,500명을 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 정부는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9개월 만에 다시 긴급 사태를 선포한 상황이죠.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일본에 거주하고 계신 김양희 씨 연결해서요. 지금 일본 상황 어떤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디 거주하고 계신가요? 저는 도쿄에 살고 있습니다. 아, 도쿄에. 실례지만 사신 지 오래 되셨습니까? 네, 일본에 온 지는 30년. 그러시군요. 네, 도쿄 역사를 다 꿰고 계실 것 같은. 네. 지난해 4월 이후에 9개월 만에 지금 두 번째 긴급사태 발령이잖아요. 선생님 살고 계신 또 친구, 지인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현지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현지 분위기는 거의 전쟁 상태 같은 너무 조용하고, 예. 어제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네네. 선언이 어제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전 때하고는 좀 분위기가 더 많이 다르네요. 지난 4월과 비교해 주시면 좀 어떤가요? 그때보다는 더 심각하죠. 확진자도 그때보다 훨씬 많고요. 어제보다 오늘은 더 많아서 그렇죠. 오늘은 거의 한 8,000명 가깝게 현재 5시 현재에서 7,700명이 넘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뭐 회사 가는 거, 아이들 학교 가는 거, 뭐 생필품 사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생필품 사는 거는 이제 미리서 방송에서 이번에는 뭐 1차 때처럼 화장지가 없다든지 뭐 이런 네네. 문제들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계속 방송을 했었었고요. 네. 학교는 보육원부터 휴원 휴교가 없습니다. 애들 학교는 그대로 대면 수업을 하고요. 아, 그렇군요. 어제 시업식이 뭐 일부는 3학기제라서 네네. 어제 이제 3학기제 시업식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는 그냥 평상시처럼 네네. 학생들 가는 거고. 네네. 그럼 네네.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여기도 오늘 보편적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뭐 정부에서는 최대한 뭐 7% 정도까지 줄이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회사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재택근무로서 일이 해결이 안 되는 회사들도 그래도 그냥 이제 표현은 위해서 최대한 출근하지 않도록 네. 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자기들은 이제 이렇게 재택하고 상관이 없는 일들은 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7%까지 줄이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6%, 한 5, 6%까지는 줄은 거 반 이상은 줄었어요. 이제 반 이상. 길의 움직임이. 아, 사람들이. 네. 네네. 최근에 이제 요즘은 좀 예전보다는 검사 수를 좀 늘리고 있고 예전에는 검사 자체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든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늘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받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다. 네. 이게 그럼 일상적으로 이렇게 약간 공포를 좀 느끼시나요? 내가 코로나가 걸렸어도 제대로 검사를 받기가 어렵고 만약에 코로나가 확진되면은 병원 가기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일상의 불안함이 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는요, 뭐 증상이 없지 않은 확진자여도 열이 나지 않거나 어떤 무증상자들은 병원에 못 갑니다. 집에서 대기해야 되고요. 대기해야 되고. 대기를 하다 보니까 12월 달에 이제 대기한 상태에서나 아니면 반송되는 도중에 그 사망자가 124명인가 나와서. 그렇죠. 집에서 사망하신. 네네. 지금 거의 패닉이죠. 병원도 우려 붕괴는 진작에 사실은 뭐 많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의료계 쪽에 직접 아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중앙정부하고 그 의사협회하고 그 엇박자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의료협회에서는 지난 2달 전부터 계속 이 건의를 했었거든요. 긴급사태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네네. 올림픽 문제 같은 게 있어서 그걸 계속 미루고 이제 고트 트러블이나 고트 이틀 때문에 좀 많이 늘었죠, 많이. 네, 그 고트 트래블,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은 뭐 지원금 주고 이런 그 장려 정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의료계는 트래블이 있었었고 고트 이트라는 게 있어서. 네네. 고트 이트는 식사를 하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하면 1인당 몇 포인트를 주는 그 캠페인을 동시에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에서 옮기는 게 트러블부터 많았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음식을 먼저 초점으로 이번에는 가장 초점이 음식점이죠. 식당을 좀 닫게 하고 네, 지원금 주고 닫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녁 8시까지 영업을 하고 8시 이후로는 영업을 못하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이제 긴급사태 발동이 됐는데 선포를 했는데 한 달 정도 지속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계획은 그게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도중에 좀 많이 500명 도쿄 같은 경우는 500명 이하가 된다든지 하면 중간에 이제 그 시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도지사가 오늘 그러는데 현재로 봐서는 지금 일본이 사실 지난달부터 구글 예측기라는 걸 도입하고 대충 며칠쯤 되면 얼마나 나온다는 걸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측보다 많이 나와요. 예측보다 많이 나온다. 이게 또 장기화 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우실 텐데요. 일단 건강 유의하시고요.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들 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에 거주하고 계신 김양희 씨였습니다. 이어서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요. 일본 긴급사태 선언 그리고 오늘 우리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습니다. 먼저 교수님은 건강하시죠? 예, 저도 어떻게든지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네,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네요. 네. 긴급 사태부터 여쭤볼게요.
뭐 오늘 언론 보니까 지난해 4월에 긴급사태 발동했을 때에 비해서 뭐 20배 이상 늘었다. 확진자들이 어쨌든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차와 비교했을 때 방역 대책 어떤 것들이 달라집니까? 지금 긴급 사태를 하게 되면 네. 일단은 각 학교에다가 휴교 조치를 요구하게 되고 네. 그리고 병원들이 이 코로나 환자를 받도록 개조를 요구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네. 그리고 재택근무를 요구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3차 같은 경우는 학교의 휴업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그리고 또한 지금 같은 경우는 음식점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해서 8시까지 음식점만 제한을 하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번 원인이 된 것은 가을부터 진행된 고트 트래블 전국 여행을 실시했던 것이 전국 확산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 강제성이 없는 이 특별법을 가지고 그리고 매일 2,000명 이상이 오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강제성이 없는 이 법을 개정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수가 정권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없고, 그런데 이것도 주체적으로 이것을 긴급 사처법을 추진한 게 아니고 도쿄 도와 주변 세계 현의 압력에 의해서 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느끼는 공포와 이 정권이 생각하고 있는 위기 의식의 갭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이제 가끔 보도를 봅니다만 뭐 스가 총리 주변인들과 뭐 회식하고 식사하고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 사망하고 있고 확진자들이 속출한 상황에서 왜 스가 총리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경제와 코로나를 두 개를 잡겠다고 계속 해온 거죠. 네. 수가 정권 같은 경우는 경제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정권이 1년짜리 단기 정권으로 끝날 수 있다는 첫 출발부터 위기의식이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올림픽이 지금 7월부터 이것을 실시해야 되는데 네, 네. 이번 올림픽을 생각하게 되면 이번 지금 시기에 긴급사태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늦은 감도 있지만 올림픽에는 치명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특히 네. 일본이 작년부터 경제 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여기서 긴급사태를 하게 되면은 대규모 부도 사태가 터질 수 있고 경기가 더 악화될 수 있으면 네. 실질적으로 코로나보다도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올림픽을 못하게 된다라는 이런 위기의식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은 어차피 올림픽을 못하는 상황이 될 텐데 선후 관계에 있어서 판단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고요. 앞에 우리 그 교민분과 연결했습니다만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조치도 역시 크게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도쿄가 2,000명이 넘어서 7,000명대 전국이지만 아마 10,000명대로 넘어갈 것 같고요. 네네. 이 긴급사태를 하려고 했으면 12월에 해서 1월 10일까지 일본은 연말 연시에 대규모 행사들이 많죠. 아, 그렇죠. 네. 신정을 세기 때문에요. 네네. 이때 크리스마스부터 연말 연시에 이동을 했던 것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건데 네. 늦었던 거죠.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훨씬 빠르고 이렇게 폭발하고 있는 것에는 지금 영국 변종이 섞여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의료계 판단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이 코로나 이 PCR 검사를 늘리지도 않았고 체계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강제성이 별로 없는 그리고 문제가 단지 음식점에 한정하고 있는 속에서 이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것을 극복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네. 전문가들 이야기는 아직 강력한 수준으로 해도 2월 말까지 해야만 신의 한 수를 두었을 때 이게 줄어든다는 소리인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실제 이것이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이렇게 뒤늦은 리더십 그리고 문제의 안이함 대책이 잘못하면은 이 수가 정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줘서 6개월 버티기 어렵지 않는가라고 하는 좀 이러한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에 아베를 대체해서 스가 총리가 총리직에 올랐을 때 뭐 역대 3위의 지지율,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기 퇴진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그렇죠. 고트 트래블로 경제를 이야기했지만 네. 코로나 확산되고 있을 때 이것을 국민들은 70% 이상이 중지를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뒤늦게 중지를 했죠. 이번에 긴급사태 선언도 결국에는 도쿄도에 밀려서 하게 되는 거고 네네. 수상에 보여주는 리더십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3개월 만에 지지율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은 급격하게 지금 레임덕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아베 수상이라든지 극우 보수 세력이든 지금 현재 수가 흔들기를 시작을 했고 네. 오는 4월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홋카이도와 나가노 지역에서 2개 보궐선거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네. 지금 자민당에게 불리한 보궐선거 지역인데 여기서 지게 되면 올해 총선거까지 지게 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어서 수가 정권에게는 이 3월 예산 편성이 끝나면은 네. 아마 수가 정권의 퇴진설은 더 급격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정을 보니까 4월에는 지금 말씀하신 보궐선거가 있고 9월이 이제 총리 임기가 끝나는 거고 10월에 중의원 원래 예상이 돼 있는 거죠. 중의원 선거.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은 수가 정권 입장에서는 7월 올림픽을 하고 이것이 올림픽을 구묘를 축소를 해서라도 네. 하게 되면 그 영향력으로 총선거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민당에서 다시 총재가 되면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 자민당 내부에서 봤을 때는 수가 간판으로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4월 전에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거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이 긴급 사태 이 기간에 네네. 효과를 보지 못하면 수가 퇴진설은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네요. 솔직히 지금 이 시점에서 올림픽 개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본 국민들도 올림픽 개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고요. 네네. 그렇지만 올림픽에 워낙 많은 돈을 투자해놨기 때문에 올림픽 개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의 자민당 정권의 붕괴만이 아니고 경제 붕괴도 의미하기 때문에 네네. 아마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겠죠. 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강력한 코로나 방역 대책이 경제와 올림픽까지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네. 결국에는 사망자들이 고령자에 한정돼 있었고 결국에는 사망자 비율이 별로 높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해 온 거고 결국은 일본도 실질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근본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이 계속 올림픽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교수님. 굉장히 의미 있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7년 만의 판결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2018년에 있었던 이 강제징용 배상은 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이었죠. 네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으로 배상 판결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은 뭐랄까요? 이 일본 국가에서는 국가의 도덕적인 치명상을 입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네. 금전적인 문제보다도. 네. 그리고 65년 한일 기본제약에서 해결되었던 이 문제들이 다시 근본적으로 백지화된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 본인들에게도 중요한 판결이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한 국가의 주권까지 침해하면서 도덕적인 치명상을 만든 이러한 판결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받은 충격은 매우 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권을 얘기하셔서 그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남간표 주일 대사를 즉각 그 일본 정부에서 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장 스가 요시히데 총리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오늘 오후 총리 관저에서 지금 일본 정부가 주권 면제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실제 타국이 다른 국가를 원고로 이렇게 기고로 이렇게 세울 수는 없다는 거죠. 국가 자체를. 네네. 국가 자체를 그렇죠. 그래서 네. 지난번에 했던 것은 기업이 대상이 된 것은 가능했던 거죠. 네네. 그렇지만 국제 조약에서도 국제법에서도 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그런 면제 효과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이제 면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탈리아하고 독일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독일이 결국 인정을 받지 않았죠. 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이 어쨌든 한국 재판 속에서 일본 정부에게 배상 판결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아마 일본 정부는 현재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를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또 카토 관방장관이 공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를 하지 않으면 이게 그대로 확정이 된다는 소리죠. 그렇다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여하튼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판결은 나왔고 이제 정치적인
그 스펙트럼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판결도 그렇고 2018년 강제징용도 계속 이제 한일 간의 관계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일본이 워낙 반발하고 있고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 위안부 판결은 일본 입장에서도 좀 충격적인 게 아베 정권일 때 반대를 무릅쓰고 여기 합의를 했고요. 네. 그렇지만 다시 한국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단 해체와 백지화가 된 거고 다시 여기 한국에서 판결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실제 일본 아베 정권이나 이걸 계승한 수가 정권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서 난감 대사를 직접 조치를 한 거지만 네.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일본이 당장 경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느냐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이미 백색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고 이동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제한을 서로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보복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또 일본 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네. 못하지만 한일 관계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 간의 감정은 좀 더 악화될 수 있고 그렇지만 네. 이제 대사들이 서로 한국과 일본 대사들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위기를 관리하는 형태로 정치권이 직접적으로 이 문제에 다시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좀 치명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오늘 이 외교부가 이 주 일본 대사의 강창일 전 의원을 임명했고요. 일본 정부도 또 새 주한 대사 이제 서로 이제 발령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상징적인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건 어찌됐든 지금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취할 이른바 보복 카드를 이미 다 소진한 상황이다. 더 이상 보복 조치를 하기에는 본인들이 일단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당장 일본 정부도 보복 조치는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일본 내에서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고 그 긴급 사태 조치가 되어 있고 네. 일본이 지금 수가 정부 지지율이 하락한 속에서 우익들은 한국의 위안부 판결을 또한 혐한 정책으로 이 그렇겠죠. 어떤 이슈를 전환할 수 있는 일본의 코로나의 문제의 본질을 숨길 수 있는 좀 이러한 소재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였습니다. 명랑시사 환경 칼럼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쓰레기센터 대표 이동학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에서 파악되고 있는 해양 쓰레기의 양은 매년 약 15만여 톤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강을 통해 혹은 낚시 과정에서, 배에서, 어업 과정에서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비가 많이 와 홍수의 위험이 있는 여름에는 더 많은 쓰레기들이 강을 통해 바다로 흘러나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2030년까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제5차 해양환경종합계획이 그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해안가의 쓰레기만을 대상으로 하던 모니터링을 바다 위에 떠다니는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 침적 쓰레기 등으로 확대하고요. 어업인이 다 쓴 어구를 반납하면 위탁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어구보증금제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띄우기 위해 설치한 부표들이 대부분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서져서 그대로 미세한 플라스틱이 되어 바다에서 흩어져 버립니다. 이를 대체할 친환경 부표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크기가 큰 상황에서는 인간이 쓰레기를 손으로 집어 처리할 수 있지만 부서져 버리면 영영 치울 길이 없어집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사용했던 물건들, 이제는 다시 돌아봐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쓰레기센터의 이동학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이슈가 된 사건에 법률 정보를 실어보는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시간입니다. 기록적인 한파에도 낙동강이 얼어도 나와주시는 고마운 분이 계시죠.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명랑시사 빈자리에 항상 박지훈이 있다더라. 소문이 쫙 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제가 감사하죠.
오늘 금요일이고 날씨도 추워서 참 모시기가 저희가 좀 미안했는데 어쨌든 오늘도 여러 가지 뭐 시사 이슈와 법률 정보를 나눌 사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 오늘 이야기 나눌 노래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네, 방금 들으신 곡 제가 너무 좋아하는 미쳤어 다들 미쳤어.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사실은 미쳤다라는 그 제목으로 네.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네. 너무 리듬이 좋아서 좋은데 과연 저 가사가 정말 맞는지 네. 정말 미쳤습니다. 정말 미쳤습니다. 손담비 씨 미쳤어 들으셨는데 첫 번째 주제가 이 제목과 딱 어울리는 요즘 날씨 때문에 생긴 사건들 많잖아요. 날씨가 미쳤어요. 그러니까 날씨도 미치고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벌어지고 있어요. 사건, 네. 사고죠. 동파 수리비는 대체 누가?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네. 기록적인 한파로 이 수도 동파 사고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정말 네. 동파 사고가 진짜 많이 일어나고 많이 있어요. 일어나요. 네. 어제 그제까지 눈이 많이 내리고 기온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7일 기준으로 전국의 계량기 동파가 274건이고요. 수도관 동파가 7건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서울시가 7일부터 계속 수도 계량기 동파 심각 단계를 발령했는데 이게 2018년 1월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래요? 그만큼 지금 추위가 극심하고 동파 사고가 지금 많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동파 심각 단계. 네. 이 참 동파 되면은 이게 답도 없어요. 동동동동 굴러야 되고 정말. 저는 사실 추운데. 지금은 아파트에 거주해가지고 뭐 동파가 조금 덜한데. 그렇죠, 네네. 예전에 제가 강원도나 그쪽에 네. 거주할 때 있었습니다. 예전에요. 전방 부분에 네. 약간만 주위를 게을리하면 동파가 됩니다. 그래요? 동파가 되면 그냥 뭐 물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렸을 때 저도 이런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조그만 단독주택 같은데 그렇죠. 아파트 전에 살았으니까 그때는 동파 사고가 일어나면은 요즘은 또 이제 전월세 사시는 분 그렇죠. 있잖아요. 임대인, 임차인 간에 이게 미묘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책임 소재를 놓고 수리 비용 대체 누가 냈느냐 싸우는 경우가 좀 있다며요. 오늘 얘기의 첫 번째 주제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수리 비용 과연 누가 낼 부담해야 것인가. 되느냐. 자, 일단은 네. 동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게 어떤 정도의 동파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파의 정도. 근데 기본적으로는 네, 네, 네. 이런 임대물 또 임대물의 보관이나 이 관리하는 거는 가장 가까이 있는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가 그걸 보관하거나 보조하거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민법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선량한 주의. 선량한 주의 의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민법에. 선량이라고 붙어요. 그게 뭐 어색하네요. 한자식 표현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주의 의무 게을리하지 않고 네. 관리를 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파 사고가 일어나면 대부분 물을 조금 틀어놓으면 동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던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결국 세입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다툼이 일어났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물을 조금만 틀어놓으면 얼지 않고요. 보일러도 일정 온도만 유지하면 얼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했고 임대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멀리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가까이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세입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를 못했기 때문에 세입자가 그것을 고쳐야 될 손해배상 아니면 고쳐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수도도 쫄쫄쫄쫄 물 흐르게 틀어놨어요. 네. 굉장히 열심히. 단열재 막 비닐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거 쌓아놓고 따뜻하게 좀 만들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파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 책임을 묻는다면 너무 가혹하죠.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소규모 수선이면 세입자 부담하는데 대규모 파손이다.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나는 이만큼 다 선량하게 다 했는데 도리가 없다 했을 때는
그게 구조적 결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네. 그런 결함이 발생했을 때는 네.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그럼 거죠? 구조적 결함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입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만약에 나는 다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집주인한테 동파됐으니까 좀 물어달라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그러거든요. 무슨 소리 하느냐? 네. 내가 전세 준 이 집 되게 튼튼한- 멀쩡하다.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그런 구조적 결함은 없다? 네. 라고 하면서 분쟁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를 들어 물 틀어놨다고 하는데 네. 정말 틀어놨는지 난 알 수 없어. 뭐 이렇게까지 나갈 수도 그렇죠.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은 또 근원적으로 어.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전문가라고 하면 예컨대 구조적 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근데 비용이 또 꽤 많이 들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더 나가는 게 아닐까. 사실상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는 네. 대개 새 건물, 새 주택에서 일어났던 동파라 그러면 좀 세입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고요. 네. 왜냐하면 새 건물에는 구조 결함이 좀 덜합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죠. 네네. 근데 노후된 어떤 주택이나 네네. 노후된 건물이라면 네. 그런 경우는 구조 결함이 또 하자라든지 있다고 봐서 그런 경우는 임대인, 집주인이 좀 책임지는 경우가 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집의 연식 전반적인 상황을 다 환경을 고려해서 그렇게 네. 판단이 나오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네. 좋은 하루님이 문자 보내셨어요. 우리 집 베란다에 있던 생수 6개가 다 얼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생수 어는 것 쯤이야. 요즘 날씨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희망의 시대 님이 세입자 좀 보호해 주시오. 이렇게 느낌표까지. 그리고 1115번 님이 좀 다른 얘기네요. 남자 개그맨 목소리 오랜만에 들어요. 아니에요. 개그맨 아니죠. 변호사고요. 법률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분이 나름 개그맨은. 변호사란 말이죠. 네. 개그맨 아니고요. 6481번님, 박지은 변호사님 재밌는 건 알고 있었는데 상식 박사시네요. 뭐 이렇게. 아니 상식이요. 지금 법률 얘기 제가 지금 법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 2번 죽인다고 뭐 이런 분위기. 네, 이분이 상식 박사 아니고요. 그냥 개그맨 아니고요. 변호사. 사실은 법조문을 얘기를 하기에는 법조문이 사실 있어요. 있죠. 지금 대본에도 써져 있는데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그 얘기를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해도 뭐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그것을 다 뭐 외우거나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원고가 앞에 있는데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세입자가 임차주액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민법 제 374조입니다. 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계속 우리 박지은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미쳤어. 이 노래에 어울리는 두 번째 주제는 레깅스 입은 여성을 몰래 찍었다면입니다. 네. 어떤 사건이었는지 저 어저께 기사를 좀 봤습니다만 변호사님이 자세히 알려주시죠. 이 사건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 아니고요. 네. 몇 년 됐습니다. 네. 2018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버스에서 A 씨가 있었는데 이 남성이 뒤쪽에 앉아서 이제 보면서 이 버스 뒤쪽 문에 서 있는 여성을 봤습니다. 네. 그 여성은 지금 말한 것처럼 하의는 레깅스를 입고 있었고요. 네. 위에는 상의는 좀 헐렁하게 입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하의 부분을 레깅스 이 부분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이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에 우리 이른바 몰래카메라 촬영 네네. 그 범죄로 기소가 됐고 네. 2018년인데 지금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네. 1심, 2심, 3심까지 갔던 사건입니다. 그럼 2년 걸렸네요. 네. 네. 1심에서는 찍은 거 아니냐. 3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수치심이 발현될 수 있는 부위를 찍은 것이다 해서 유죄가 돼가지고 벌금 70만 원에 24시간의 그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는데 1심은 그랬습니다. 네. 2심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무죄를 왜 했냐면 여기서부터 문제군요. 네. 이게 불쾌감이 유발된 건 맞는데 찍으니까 불쾌하잖아요. 남의 그렇죠. 몸을 찍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네. 그렇지만 그 찍은 자체가 그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야기했다. 발현시켰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는 겁니다. 특히 이제 네. 노출이 안 됐었거든요. 레깅스기 때문에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예, 옷을 다 입고 있으니까 발목이나 뭐 손 이 정도는 노출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부터 좀 논란이 됐었는데 네네.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다시 또 돌렸습니다. 유죄의 취지로 이제 파기를 했는데 네. 이게 결국은 레깅스를 입었다 하고 노출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굴곡이 다 몸이나 이런 게 드러났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이런 경우는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이 야기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봐서 네. 2심 판결을 좀 뒤집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선 정상화를 시켰군요. 그렇죠. 사실은 2심 판결은 너무 문헌에 좀 갔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이 법을 글로만 배우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되게 비현실적인 얘기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우리도 이제 저도 이런 촬영 범죄들을 꽤 많이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촬영을 한다 해가지고 타인을 촬영한다고 범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네네. 촬영을 하되 성적 수치심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위를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 부분의 해석이 지금 판사마다 다른 것 같아요. 판사마다. 어떤 판사는 손목을 찍어도 성적 수치심이 야기된다고 하지만 어떤 판사는 몸 전체를 찍었는데도 성적 수치심이 야기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고요. 저 역시 이 정도인데 무죄가 되기도 하고 이 정도인데 유죄가 되기도 하고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네요. 일반적 기준이 없습니다. 차라리 타인을 찍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아주 간단 명료한데 타인을 몰래 찍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안 되지만 그 재판에 갔을 때 어쨌든 몰래 찍은 건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운동화 뒤꿈치를 찍었다. 그렇죠. 그런 거는 괜찮고. 그렇죠. 성적 수치심이 야기될 부위가 아니라고 봐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 엉덩이다 뭐 이런 데는 좀 심각하게 문제가 유죄가 되고, 될 가능성이 유죄가 높고. 그래서 왔다 갔다 했던 건데 어쩌면 이번 대법원 판례는 어떤 의미가 미쳤어 그러는데 아마 좀 정리가 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이 5가지 이 5 단어가 지금 너무 중요한데 예전만 해도 판사에 따라서 아니면 사람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번 심했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좀 구체화시켰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이 항소심에서 왜 이걸 무죄를 했냐면 피해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이제 찍히면서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날 왜 찍냐, 기분 나쁘다, 일단 불쾌하죠, 더럽다. 이런 것들은 성적 수치심은 아니라고 항소심 판결에서는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성적인 건 아니다, 기분 나쁜 거지. 근데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불쾌감도 성적 수치심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좀 확장해서 판단했거든요. 이렇게 판단한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법원이 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판사들이 너무 엉망인 선고들 내리니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뭐 교육도 시키고 뭐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약간 좀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 보면은 약간 효과가 있었던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것도 성인지 감수성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미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락가락 해버리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찍는 사람 그리고 가해하는 범죄인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안 걸리던데 나도 찍어볼까 이런 욕망이 생겨요. 호기심.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게 확실히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찍으면 처벌된다는 걸 안다 그러면 찍지 않죠. 왜냐하면 자신이 전과자가 되고 처벌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확장하고 이런 것들을 대법원의 취지는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다 포괄적으로. 피해자만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객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두루 살펴보라는 거예요. 전반적인 상황을. 그렇죠. 그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게 옷을 입었던 어떤 일부 부위를 찍었던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냥 기분 나빴다 이렇게 했던 간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자체가 성적 수치심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냥 몰래 찍지 않으면 돼요. 안 찍어야 돼요. 뭐하러 찍습니까? 자기 몸 찍어요. 그냥. 찍지 말자니까. 자기 몸을 찍어요. 자기 몸 셀카는 괜찮습니다. 셀카는 괜찮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내 몸만 찍자 뭐 이런 겁니다. 6477번님 제발 일반적인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판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00% 공감하고요.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죠. 그렇죠. 삼태기님이 판사 성적 취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건가요? 그래서 저 사실 이거 묻고 싶었어요. 아까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다 분석한 거 아니라서 얘기하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성향이 드러납니다. 판사님 성향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판결문 보면은 딱 알죠. 드러나는 거죠. 어떤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정말 유죄 같은데 무죄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판례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례라는 건 어쨌든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2322번님 퇴근 시간에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감사하다는 얘기가 아니었고요. 박지훈 변호사한테 감사하다는 얘기였어요. 네. 우리 고향 의성에 의성. 경북 의성입니다. 제가. 의성이군요. 의성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나오셨네요. 이렇게 환영의 문자를 길게 보냈습니다. 네, 지금 개그맨 아니고요. 변호사. 경북 의성에는 네. 영미 거기가 있습니다. 아, 맞다. 예, 네, 가장 거기네.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네. 예. 박지훈 변호사도 역시 같이 유명하신데 다음 시간 마늘로도 유명한 거기. 네, 마늘로 유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 박지훈이었습니다.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아무 말도 네, 열심히 투자한 개미 벌어라. 네, 돈과 함께하고픈 모든 분들을 위한 코너죠. 주식계 요정 염블리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종가 3,000이었는데 오늘은 3,100을 넘어섰어요. 네. 네, 요즘은 주식 안 하면 뭔가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오늘 뭐 그냥 이게 3,000도 아니고 그러니까 3,000 넘자마자 바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네네. 3,152에 끝났고요. 네. 오늘 12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게 제가 이게 숫자가 맞는지 참 이게 좀 감이 안 올 정도로 네. 너무나 지금 엄청난 급등인데, 근데 되게 좀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코스피가 저렇게 올랐으면 이제 아우인 코스닥도 같이 급등해야 되잖아요. 네네. 코스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가는 걸 따라가지 못하고 네네. 철저하게 좀 소외받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지수가 이렇게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오히려 좀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결국 특정 아주 큰 기업 위주로만 좀 주가 급등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올랐던 배경은 역시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가 그 이제 오늘 외국인이 사실 오랜만에 많이 샀는데 MSCI 이제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이 요즘에 미국 제재를 많이 받는데 네. 통신 회사 3사가 다 이제 그 퇴출이 돼 버렸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따른 이제 우리 한국이 오히려 이제 그 중국이 그렇게 빠져나가면 그 비어진 부분을 한국으로 대체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외국인 매수가 일부 들어오면서 오늘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이 초급등을 해버렸고, 네. 두 번째 이제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애플이 갑자기 현대차랑 손을 잡고 네네.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라서 현대차에서 근데 이제 그 공시를 했는데 그 다수의 업체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일단 애플이란 특정한 곳과 뭐 하기로 결정한 건 아직은 없다라는 거죠. 네, 네네. 없고 다만 이제 다수의 업체로부터 뭔가 제안을 받은 건 사실이다. 이렇게 공시를 했고 한 달 후에 다시 재공시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는 좀 더 구체적인 뭔가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애플과 그 현대차가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전 세계 이런 소프트웨어 빅테크 회사들이 한국에 제조업체를 인정한 사건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인정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좋은 좀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런 이제 뉴스들이 오늘 장중에 계속 확대가 되면서 국내 증시가 결국 3,150포인트까지 가는데 좀 일조를 했다. 그러나 다만 아쉬운 건 개인 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바이오나 일부 중소형들은 좀 하락을 하면서 온도차가 너무 컸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뭐 아까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지만 개인들이 계속 밀려든 건가요? 개인들은 오늘은 좀 팔았어요. 오늘은 그러니까 좀 뭐냐면 팔았고. 코스피는 팔았어요. 코스피 대형주는 올라오니까. 네. 저는 매매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 급나갈 땐 사시고 오히려 지금 올라오니까 네. 그냥 오히려 외국인한테 물량을 넘겨주는 것처럼 대량 매도를 했고, 근데 반대로 코스닥은 빠졌다 그랬잖아요. 네네. 코스닥은 또 많이 샀습니다. 2,850억 정도.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기민하게, 이게 예전에는 개인 투자분들이 굉장히 좀 느리게 매매도 하시고 맞아요. 네네. 좀 주도를 못했는데 네. 오히려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 보면 개인 투자분들이 완전히 그 외국인 기관보다 더 발빠르게 네. 대처를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뭐 근데 어쨌든 지금 고객 예탁금이 68조 정도 되고 네. 뭐 일각에선 100조까지 간다는 얘기도 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개인들의 어떤 시장 장악력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어딜 좀 눈여겨 볼까요?
다음 주는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물론 온라인으로 열리는데 이제 해마다 그 CES 2021이라고 네네. 세계 가전 박람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치. 거기서 이제 다양한 뭐 가전 제품이라든가 IT 신기술들이 많이 공개가 돼요. 거기서 좀 주목하실 거는 일단 갤럭시 S21 이제 새로운 차기 모델이 다음 주에 공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보시고 그다음에 역시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공개되니까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니 LED TV라고 이제 LED보다 기존 LED보다 굉장히 작은 거예요. 네네. 작은 LED를 이제 TV 뒤편에다 이렇게 박아놓은 건데 굉장히 화질이 좋다고 하는데 네. 이 미니 LED TV를 또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네. 다음 주는 여기에 관련된 IT 기업들 특히 이제 요즘에 중소형주 좀 안 좋으니까 네. 좀 소외받고 있는 IT 중소형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돈과 함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었습니다. 이승원의 우리는 그리고 세계는 네, 집에서 그리고 차에서 그냥 앉아서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들을 배달해드리는 시간이죠. 우리는 그리고 세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와 함께할게요. 기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디 뭐 지방에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데 네네. 속설로 제가 조금 외진 곳에 살다 보니까 그렇죠. 눈이 아직 안 녹아서 맞아요. 네, 운전하기가 좀 두렵더라고요. 네, 이런 날은 웬만하면 운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맞아요. 저 2주 만에 컴백했어요. 네. 네. 첫 소식은 뭐 역시 미국 소식이군요.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시위대 이른바 의회 난입 폭동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네, 정말 이 트럼프는 끝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네. 참 여러 가지 화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현지 시간으로 6일이었죠. 우리나라는 어제였는데 워싱턴 DC에서 최악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요, 이 바리케이드를 넘어서 국회의사당 건물로 진입했는데 이 다수 지지자들이요 의사당 건물 벽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봤는데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네, 저도 그 장면 봤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는 미국 의회에서 상원과 하원의 합동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3일에 실시된 대선과 관련해서 각 주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좀 인증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었는데. 네. 이렇게 트럼프 지지자들이 난입하면서 의사당이 봉쇄가 됐고요. 또 의원들이 긴급 대피하면서 이 회의도 중단이 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이제 총기 사고까지 나면서요. 네. 경찰 주 방위군이 바로 곧바로 출동을 했고, 이후에 좀 잠잠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해산이 되고 또 다시 상하원이 합동회의를 열어서 그때 조 바이든 당선자의 당선 인증 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지자들이 격하게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상 트럼프의 영향이 컸다라고 보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의회 난입 폭동 사태 일어나기 그 전에 연설을 한 공원에서 했습니다. 백악관 앞에 있는 공원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지지자들한테 사실 돌격 신호를 줬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대선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지지자들한테 의회로 가라, 함께하자, 저항하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자극했습니다. 그 발언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사실은 부추긴 것이다, 선동한 것이다.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 지금 FBI까지 나선 그런 상황이고 검찰도 나설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다 보니까 하루가 위험하다, 직무를 박탈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뭐 여야 불문하고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 미국 대통령 직무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이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이 되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발동 요구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을 했고 또 지지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투쟁하라면서 자극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 공화당마저도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에 있다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입장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변 이야기들을 좀 보면 펜스 부통령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보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민주당이 만약 펜스 부통령이 거부할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은 제2의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요. 네. 민주당 1인자로 알려진 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그리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어젯밤에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계속 촉구를 하고 이 트럼프의 위험하고 심각한 행위로 인해서 즉각적인 해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만약에 이 수정헌법 25조가 발동되면 이제 부통령이 동의해야 되고 내각의 일부 동의가 필요한데 이게 발동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오는 22일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네.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려오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게 되려면 펜스 부통령과 내각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고요. 일단 펜스 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펜스 부통령은요, 사실 트럼프 행정자의 2인자로 4년간 굉장히 충실한 조력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끈질긴 대선 결과 뒤집기 압력을 좀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단단히 펜스에 화가 나 있다 이렇게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펜스 부통령은 지금 바이든 승리를 인증을 했고 지금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결별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펜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도 네. 아직 안 남은 상황이어서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25조 발동을 해서 끌어내릴 경우에는 내부 혼란이 더 심각해지고 또 안보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지금 좀 침묵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지금 펠로시 등 민주당은 계속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상태여서 펜스 부통령의 입장이 향후 어떻게 될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고 공화당에서도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이렇게 발언이 나오니까 트럼프가 승복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뭔가 좀 현실 세계에 내려왔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SNS가요, 사실 다 정지가 됐습니다. 네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이 관련된 그 트위터의 그 메시지에 가짜 뉴스가 들어있다고 좀 생각이 됐는지 12시간 정도를 정지를 시켰는데요. 네. 이 정지가 지금은 풀린 상태입니다. 트위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트럼프가 풀리자마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네.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새 정부의 1월 20일 출범을 인정하고 또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하겠다라면서 좀 다른 입장을 지금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질서 있는 정권 이양. 예. 네네. 그래서 지금 공화당 우군 자체도 사실 지금 트럼프의 등을 돌리고 있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져 있고요. 그래서 후폭풍을 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출범을 이제 바이든 정권의 출범을 좀 인정하는 모양새를 좀 갖춘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제가 이 동영상 올라오자마자 봤는데 네. 평소보다 목소리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고 좀 표정도 달랐습니다. 좀 침울해졌습니까? 네, 전날 네. 시위대 앞에서 굉장히 경화된 목소리로 절대 양보하지 않을 거라고 굉장히 힘있게 말했는데 네. 이번에는 평소보다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식이 하나 있군요.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인데요. 테슬라입니다. 네네.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가요, 이제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했습니다. 네. 그동안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세계 최고 부자였거든요. 네. 근데 머스크의 순자산이 지금 200조 원이 넘고요. 제프 베이조스도 200조인데 네. 한 2조 차이로 지금 1위에 등극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 이 아마존의 CEO가 3년 3개월 동안 최고 부자의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다가 이번에 머스크한테 자리를 내줬습니다. 네. 어느 정도 감이 오시겠지만 이번에 이 테슬라만 보면 주가가 지난해 740% 이상 급등하면서 네. 굉장히 랠리를 펼쳤거든요.
그러면서 머스크가 작년 7월에 이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까지 제치고 세계 부호 랭킹 7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쭉쭉 올라오다가 이번에 1위를 지금 차지하게 된 거고요. 지금 머스크가 테슬라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톡 옵션을 통해서 미실현한 이 이익조차 지금 보면 46조 원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순 자산이 202조 원. 이게 대체 어떤 돈인지 개념조차가 안 생겨가지고 아무튼 세계 최고라는 건데 세계 최고 부자라는 건데 지금 머스크 기분은 어떨까요? 네, 사실 좀 특이한 거는요. 머스크는 물론 뭐 내부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네. 재산에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지금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그의 꿈이 그 네. 우주 정복이잖아요. 그렇죠. 우주 시대 개막의 꿈을 이루는데 이 돈을 아끼지 않고 쓰겠다. 네. 그리고 한때는 또 집도 소유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화성의 도시 가능한 많은 자본을 기여하고 싶다면서 자신의 재산을 앞으로 인류를 우주 여행 문명으로 발전시키는데 쓰겠다라는 목적을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머스크는 뭐 이렇게 딱히 본인의 자산 추정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외신들도 보고 있고요. 테슬라가 얼마 전에 S&P 지수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에 이어서 지금 S&P 500 지수의 시가총액 순위이 5위에 올라섰거든요. 네. 앞으로 이 일론 머스크의 자산도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지만 지금 주가도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어서 네.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이 뉴스가 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머스크는 사실 몇 년 전부터도 계속 이 지구에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화성에 깊은 관심을 보여서 굉장히 특이하신 분이다,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였습니다. 시간이 이제 곧 마칠 시간이 됐어요. 음악이 나오죠. 음악이 흔하지 않은데 오늘은 틀어주시네요. 우리 정 PD님께서. 금요일이라서 특별히 노래를 쏘겠다고 혼이 부르고요. Warm on a Cold Night입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주말 따뜻하게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훈이었습니다.